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5쪽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26쪽에 해당되는 부분, 27쪽에 해당되는 부분, 8쪽, 9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페이지가 좀 많아서 그런 거지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들 행복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내용들 살펴봤던 거를 조금 더 심화하는 부분입니다. 행복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동서양의 행복론 이걸 좀 주로 봤었죠. 유교와 불교와 도가에서 각각 행복을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그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공부할 건 이제 서양의 행복론이거든요. 예, 동양의 행복론도 어려웠는데 서양의 행복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거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양의 행복론에 관해서 여러분들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서양에서는 서양 원리, 윤리 사상의 출발점인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동양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행복은 무엇일까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많은 논의 관련돼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돼서요. 어려워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아마 소크라테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뭐 이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해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기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야, 근데 행복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뭐 인간의 기능까지 살펴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 근데 아무튼 이거 보면 인간은 세 가지 기능, 즉 영양 섭취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근 기능, 정신의 이성적 기능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런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이 가운데 생명의 기능 식물에도 있고 감각과 운동의 기능 동물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 사는 거랑 감각, 만지는 거랑 움직이는 건 동물에게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거든. 사람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다. 밑줄 한번 쳐두고요.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이다. 사람만이 이성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머릿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써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으며 행복은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한다고 하였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이 부분을 밑줄 쳐주세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하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성적이라는 게 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성이라는 거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이성적 기능이랍니다. 동물들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되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좀 먹으려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 아니라 머리를 쓴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인간만이 한다. 누가 얘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밑에 여러분들 적용 문제가 있죠. 자신의 삶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여 행복을 느꼈던 경험을 발표해보자. 네, 시험 전날이면 유독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방영되죠. 맞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같은 거 TV는 요즘에 안 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OTT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넷플릭스를 하다가 요즘에는 넷플릭스 보지 않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 혹시 봤어요? 그거 되게 잔인하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19금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봤어요 그러는데 네 한 친구들은 19금을 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신의 연령 지켜서 봐야죠. 예. TV에서 좀 재밌는 거 아무튼 많이 방영되죠. 그런데 나는 종종 TV를 보고 싶은 욕구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거에 갈등을 겪는다. 예. 여러분들 당연히 TV 보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공부, 내일이 시험인데. 근데 그 중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이 옳은 판단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TV 보는 게 아니죠. 예, 공부하는 거죠. 예, 그 다음날. 예, 그 다음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람을 느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한다고 하였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중세 근대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시대인지 그런 건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서양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서양 역사의 흐름은 흔히 그리스 시대부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리스는요. 한마디로 조그마한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국가. 굉장히 작은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요. 이 그리스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크게 들어가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들어갔다가 로마가 역시 멸망당하죠. 로마가 멸망당하는데 로마가 당하기 전에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국가가 이렇게 조그만 국가들끼리 있는데 원래 조그만 국가들끼리 싸우는 게 너희들 비롯 싸움 못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게 진짜 재밌다고. 조그만 애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게 얘네들이 진짜 막 싸웠거든. 막 싸우니까 맨날 전쟁이 맨날 벌어지는 거야. 전쟁 벌어지니까 이때 이런 사회가 너무나 힘들다 라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이제 헬레니즘 시대거든.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시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사람이 뭐 했냐? 헬레니즘 제국을 통일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때가 진짜 사회가 굉장히 복잡스럽거든. 사회가 복잡해서 전쟁이 많아지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니까 행복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다 생각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 스토아파. 여러분들 이게 윤리 부분이거든요. 이게 외워야 돼요. 이 부분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에피쿠로스 스토아 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보세요. 전쟁이 벌어질 때요. 행복이란 것은 무엇을 봤냐? 육체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 봤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요. 쾌락주의라 그래요. 쾌락주의. 여러분들 쾌락주의 하니까 뭔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음흉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음흉한 생각이 아니에요. 쾌락주의는 뭐냐면은 지금 일단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전쟁이. 야, 생각해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니까 사람이 너무나 살기가 어렵잖아.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좀 평온하게 살자. 우리가 좀 평온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지금 육체가 힘드니까 마음만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쾌락주의거든. 여러분들 나는 게임이 좋으니까 코로나19를 피해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C방은 위험하죠. 그런 건 쾌락주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런 사상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가 너무나 정신적인 행복만을 이렇게 정신적인 만족만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반발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거든요. 조금 대립적인 의상입니다. 조금 대립적인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정령에 받지 않는 총연한 사회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것. 흡사 이거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내용 보면 여러분들 무엇과 비슷한 거라고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교의 내용과 좀 비슷한 거 조금 이해돼요? 도교의 내용과 비슷한 거.
이해되니?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도교와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면 됩니다. 아이고 보기야. 잠깐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수토아파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행복만이 행복을 추구할 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스토와 하파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내용 보면요. 중세는요, 그리스하고 헬레니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이 서양이라는 나라들이 그 이민족이 엄청나게 쳐들어왔거든, 이민족이. 그러니까 싸움이 더 크게 발생한 거야. 중세 시대, 헬레니즘 시대도 전쟁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중세라고 하는 시대는 굉장히 싸움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면은, 이제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죽은 다음의 삶을 되게 관심 갖게 되거든. 죽은 다음의 삶. 그 죽은 다음의 삶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뭐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때 중세에서는 행복에 추구하는 것은 무조건 신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행복에 도달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이걸 여러분들 단순하게 외우려는 거 하지 말고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행복을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부터 전쟁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와 이에 반발했던 스토아파. 그런데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 신앙을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세시대는 꽤 길었어요. 이 중세시대가 꽤 근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하는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절대왕정 시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여기를 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재생이라는 의미예요. 재생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부흥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근대 시대 이후에 두 명의 학자, 세 명의 학자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의무론 사상자인 칸트. 칸트는 뭐라 그랬냐?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겼다.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이라고 여겼다.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실천할 때 그때 행복을 누린다 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죠. 도둑질이 벌어지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 구경하는 거 아니고 말려야 되죠. 여러분들 싸움 구경하지 마세요. 물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싸움하면 그리고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무조건 말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인간이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키면 사람은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에요. 그런 칸트와 다르게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핵심이 이거거든. 최대 다수에게 주는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 그것을 행복이라고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때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줄 때 행복해진다. 여러분들 서양의 행복론 관련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알아두고요. 혹시 이게 지금 쾌락과 행복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링크 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이거 쾌락과 행복 영상으로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쾌락과 행복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시청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크게 해놓을게요. 한 3초 정도. 1초, 2초, 3초. 네, 다 한 번씩 클릭은 했죠? 네, 클릭해서 이거 여러분들 아마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럼 행복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도록 할 텐데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 이전에 살펴봤었잖아요. 하지만 행복에 관한 사항들은 대부분 행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공통적이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뭐 다양하죠. 당연한 겁니다.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시적인 느껴나다 뒤로 장시간에 증거해야 한다. 뭐 당연합니다. 또한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 행복의 기준을 잘 살피고 진정하는 소득을 한다. 당연하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할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볼 때 지금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또 예시를 들었지만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 아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징어 게임 예 마지막에 그 이정재가 죽죠. 예 스포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미울 겁니다. 이정재가 마지막에 죽죠. 근데 이정재가 죽은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네. 이정재가 죽은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찰나에서 한 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꿈꾸고 싶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죠. 돈 많은 사람이지만 자신이 옛날에 그런 추억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 돈 많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걸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절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달성하죠 할 때 당연하고요.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 네, 개인만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강조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밑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목표가 설사하는 행복이라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진 졸업생 집단의 행복 연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 한 집단은 돈이 많은 것, 인기 많은 것, 목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물론 위에겠죠. 아닙니다. 밑에입니다. 몇 년 후 두 집단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목표라는 결정했다. 즉 밑줄 한번 쳐주세요. 지위, 이미지, 명성 등 어떤 일에 더 결과를 중시하는 외진적 목표보다 어떤 일보다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을 주관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네, 이게 하니까 그렇게 된대요. 네, 이렇게 합니다. 돈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대외관계, 인간관계 같은 게 굉장히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평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보자. 여러분들 한번 잠깐 시간 멈추고요. 나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도 한번 간단하게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7페이지. 나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지 설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책 만들기네요. 행복책 만들기. 이거 과제 해서 나한테 인증샷을 찍으라 그럴까? 재밌겠는데? 나의 행복 기준, 행복책 만들기. A4 용지가 필요하네요. A4 용지. 책을 만들고 표지에 나의 행복이라고 적고 자신이 만든 용지에서 하나씩 적는다. 책의 마지막 중에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 한 가지 정한다. 일과 같은 방식으로 나의 불행을 쓴다. 설정한 이유를 적는다. 행복과
불행. 이메일 주소로 이거 한번 해보자. 이메일로 행복, 불행, 행복한 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 만들고 불행한 거 만들어서 행복책 만든 거를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세요. 선생님 이메일 주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cd3854 nate.com입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자기 전까지 만드세요. 오늘 저녁에 23시 59분 59초까지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갖고요. 행복과 불행 간단하게 만들 것 같아요. A4 용지 한 장, 집에 A4 용지가 없습니다. 그럼 종이 한 장 찢으세요. 집에 종이 한 장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찢어가지고 노트 한 장 찍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든 다음에 행복과 불행 관련돼서요. 이걸 만들고 첫 번째 만들고요. 선생님한테 그거 만든 거 인증샷을 찍으세요. 다음 두 번째 행복했던 일 중에서 한 가지, 불행했던 거 중에서 한 가지를 이메일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크게 이메일 하나에 인증샷을 보내고요. 행복과 불행 관련돼 가지고 책을 만든 것, 그리고 거기 본문에 행복했던 거 한 가지, 불행했던 거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을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늘 내에 보내면 됩니다. 23시 59분 59초까지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은 조금 이따 선생님한테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질문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행복 노래 불러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공자와 노자와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창의 융합 활동하기, 예술에 담긴 행복을 찾아서라는데 네, 노래들이 굉장히 많네요. 유치한의 행복,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태주의 행복.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알 거예요. 네, 나무가 성장하면서 한 소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주는 거죠. 그런 건데 여러분들 밑에 1번과 2번을 보고요. 이거 답이 써있네요. 1번과 2번을 보고 밑에 과제가 여기 1번과 2번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에 지금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풀고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듣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서 멈출게요.